예, 다음은 연역적 추리의 예를 한번 볼게요. 두 가지를 제시를 할 건데요. 이제 하나는 간단한 예고, 예,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두 번째 예는 여러분들이 해결을 해서 저한테 과제물로 제출해야 됩니다. 첫 번째 예를 볼게요. 천주교 신도들이 모인 어느 모임에서 한 신부님이 자기의 체험담을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성직자가 된 후 처음 고해하러 온 사람은 흉측한 살인범이었다는 사실을 말했다. 요거 살인범입니다. 첫 번째 정보가 이겁니다. 성직자가 된 후에 처음 고해하러 온 사람이 흉측한 살인범이었다. 잠시 후 그 모임에 늦게 참석한 젊은이가 나는 신부님이 신부가 된 후 처음으로 맡은 고해자입니다. 라며 신부님과 특별한 관계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 자, 두 번째 정보네요. 신부님이 신부가 된 후에 처음으로 맡은 고해자입니다. 물론 젊은이는 자기가 고해한 내용에 대한 것을 밝히지 않았다. 요 내용을 보면 우리는 어떤 걸 결론 지을 수 있냐면, 그 젊은이가 흉측한 살인범이구나 라는 것을 추리할 수 있어요. 자, 요와 같은 방법을 연역적 추리라고 합니다. 이 글에서 젊은이가 흉측한 살인범이다라는 이 사실은 새로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 경험한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앞에서 이야기한 정보를 가지고 요 두 개의 정보를 가지고 요와 같은 결론에 도달한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예를 연역적 추리의 예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를 볼까요? 자, 연역적 추리의 두 번째 예입니다. 자, 요 글을 읽어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여기 아래 나와 있는 요 주소로 그 내용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교도소의 교도관이 죄수 세 사람에게 문제를 내어 옳게 해답을 하는 사람에게는 특전을 주기로 했다. 그 문제란 빨간 모자 둘, 그 다음 하얀 모자 셋 중에서 하나씩 세 사람의 죄수에게 쓰여주고 자기 머리에 쓰여진 모자의 색깔을 알아맞추게 하는 것이다. 죄수들은 물론 자기 모자의 색깔을 볼 수 없지만 다른 사람의 것은 볼 수 있었다. 교도관이 첫째 죄수에게 자기 모자의 색깔을 알 수 있겠느냐 물었더니 곰곰이 생각해본 그는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죄수가 저는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을 했네요. 자, 교도관은 둘째 죄수에게도 같은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둘째 죄수도 역시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셋째 죄수에게도 같은 질문을 물어보려고 하던 교도관은 그가 장님인 것을 발견하고 아예 물어볼 필요도 없다며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러자 셋째 죄수는 자기 모자의 색깔을 알 수 있다고 장담을 하며 나섰습니다. 그의 대답에 놀란 교도관이 어떻게? 라고 묻자 그 장님은 자기의 대답이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연역적 추리에 의한 확실한 결론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과제로 제출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셋째 재수의 답변이 셋째 재수가 뭐라고 답변을 했을까입니다. 어떠한 이유 때문에 내 모자는 무슨 색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찾아서 또는 유추를 해서 유추가 아니죠.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연역법을 이용을 해서 그 답변을 저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개강이 3월 16일이 개강이고 여러분들이 요 수업을 듣는 그 기간이 3월 16일부터 3월 20일 사이에 요 지금 제가 수업하는 내용을 들어야 하니까 3월 22일 일요일이네요. 일요일 늦은 밤 12시까지 아래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출석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과제를 제출하지 않으면 수업을 듣지 않은 것으로 판단을 할 거고요. 반드시 정답을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정답을 아는 사람도 있고 찾아낸 사람도 있고 정답을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제출을 기준으로 출석 여부를 확인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랑 저랑 면대면 수업이 진행되면 여기 지금 제시된 요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는 그런 시간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시간이 늦지 않도록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논리학의 범위에서 두 번째가 귀납법이죠. 첫 번째는 연역법이었고요. 자, 귀납법은 무엇이냐면 개별적인 특수한 사실이나 원리로 좀 더 확장된 일반적인 명제를 이끌어내는 방법을 귀납법이라고 합니다. 귀납법의 가장 죄송합니다. 많이 나오는 것이 까마귀 이야기입니다. A라는 사람이 까마귀를 봤더니 까마귀의 색깔이 검은색이었죠. 검은색이었어요. 그래서 까마귀의 색깔이 어떤 색일까 이제 과학적으로 추리를 해 나가기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까마귀를 관찰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까마귀, 이런 까마귀, 이런 까마귀, 이런 까마귀 모든 까마귀를 봤더니 관찰한 사람이 본 모든 까마귀는 검은색이었습니다. 검은색. 그래서 결론 까마귀는 검은색이다 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자, 이와 같은 방법을 귀납법이라고 해요. 어떤 특수한 사실을 가지고 일반적인 명제로 추리하는 방법. 자, 그런데 이제 귀납법은 까마귀가 검은색일까요? 라는 질문을 보면 까마귀 중에 만약에 멜라닌 색소가 부족해서 흰색 까마귀가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면 까마귀가 검은색이다라는 이 지식은 참인가 거짓인가? 돌연변이가 존재한다라고 보면 이건 참이 될 수가 없잖아요. 이와 같이 귀납법은 확실한 지식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이 반드시 될 수가 없어요. 확률적인 답변, 확률적인 추리를 하는 거지 절대적인 진실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상에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내 말이 맞다라는 걸 증명해내기 위해서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이러한 경우도 있고 이러한 경우도 있고 이러한 경우도 있어서 이걸 종합해보니까 내 주장이 맞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죠. 하지만 내 주장을 펴기 위해서 내가 설명한 것들이 내가 경험한 것이지만 내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귀납법의 특징이에요.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는 데는 귀납법이 아주 많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학이 발달을 할 때 연역법으로 발달된 과학적인 지식도 있지만 죄송합니다. 대부분이 귀납법을 통해서 많이 새로운 사실을 발견해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모든 사례를
완전히 조사하고 관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귀납 추리의 결론을 일반적인 진실로 보는 것은 논리적으로 오류입니다. 그러니까 귀납법은 논리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 경우에는 참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경험한 것 자체가 100% 경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다음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유비 추리 또는 유추, 요 유비 추리를 귀납적인 방법의 한 분야로 보기도 하지만 유비 추리와 귀납법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유비 추리와 귀납법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요 두 개를 비교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유비 추리와 귀납법을 비교해 보면 어느 게 더 과학적이냐라고 보면 당연히 귀납법이 유비 추리보다는 더 과학적인 연구 방법이고 과학적인 추리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납법은 가능하면 많은 사례를 모집하려고 하는 거고 유비 추리는 본인이 알고 있는 어떤 기존에 알려진 어떤 현상을 설명할 수 없는 또 다른 현상을 가지게 비유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 사례가 하나에 국한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비 추리보다는 귀납법이 더 과학적인 설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천동설과 지동설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역시 해는 동쪽에서 떴을 거예요. 그래서 해가 동쪽에서 뜬 이유가 뭘까를 설명을 했을 때 그 과거에 그 사람들은 해가 동쪽에서 띄우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제도 그렇게 떴고 그제도 그렇게 떴고 일주일 전에도 한 달 전에도 1년 전에도 내가 살아오는 동안 해는 항상 동쪽에서 떴어. 그러니까 내일도 해가 동쪽에서 뜰 거고 해가 동쪽에서 뜨는 이유는 그냥 그렇게 해왔기 때문이야 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은 결론에 도달을 한 것은 전형적으로 귀납법에 의해서 결론이 내려지는 겁니다. 자신이 경험해온 모든 것에 대해서. 자, 그런데 이 귀납법이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없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해가 동쪽에서 뜨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매일 지금까지 모든 경우를 다 고려했을 때 해는 항상 동쪽에서 떴으니까 모든 걸 경험한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해는 동쪽에서 뜬다라는 이 명제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내일도 그렇게 뜰 거고 모레도 그렇게 뜰 거고 앞으로도 그렇게 뜰 거다. 즉 미래에도 그렇게 뜰 거다라는 걸 내포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미래를 경험을 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천체 우주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서 우리 지구의 공전운동이나 지구의 자전운동에 문제가 생겨서 앞으로 해가 동쪽에서 뜨지 않을 그런 상황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해가 동쪽에서 뜬다라는 이 명제는 기납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미래에 경험하지 못한 것조차도 자기가 경험한 과거의 증거들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기납법이다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단골 손님이 되는 심리도 귀납법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골 손님이 되는 심리를 보면 이게 단순하게 내가 매일 가는 그런 집, 그러니까 습관 때문에 매일 가는 집을 단골집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이 집은 지금까지 지금까지 내가 이 집을 갔을 때 어떤 신뢰가 쌓여 있는 거죠. 항상 나에게 잘해주고 좋은 서비스를 주고 이랬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할 거야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귀납법으로 설명을 하는데 사실은 그 상점이 아무리 오래 신용을 지켜왔더라고 해도 그 단 한 번쯤은 어떤 신용을 악용해서 속임수를 쓸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골집이 되는 심리는 모든 걸 다 경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경험한 과거의 정보를 가지고 단골집을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귀납법에 의한 설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사진이 있습니다. 하나는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아 올린 그 파고다 형식의 돌탑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지붕이 있고 밑에 기둥이 이렇게 어, 떠받치고 있는 그런 누각이라고 하죠. 자, 요 사진을 제가 왜 놨냐면 여기 파고다 형식의 요 탑을 연역법으로 그 다음에 요 누각을 귀납법으로 이제 대리 설명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제가 지금 연역법과 귀납법을 유비라는 방법으로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이 연역법은 대전제가 있고 그 대전제를 기반으로 어떤 결론이 만들어지고 요 결론을 다시 대전제로 해서 또 다른 결론이 만들어지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차곡차곡 쌓아 올려지기 때문에 연역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요 대전제가 존재하지 않으면 무너지면 이 위에 차곡차곡 쌓아 올려질 수조차가 없는 겁니다. 자, 귀납법을 누각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누각의 지붕을 결론이라고 본다면 이 지붕이 든든하게 탄탄하게 유지가 되려면 아래 밑에 있는 기둥들이 요 기둥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튼튼하게 버틸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기 밑에 있는 기둥이 바로 특별한 사례들이에요.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사례들. 요 사례가 많으면 많을수록 지붕은 튼튼하게 버팁니다. 다시 얘기하면 사례가 많으면 많을수록 결론이 확고한 진실, 참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이 누각을 귀납법으로 비유해서 설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이 논술의 개념 그리고 명제 또는 개념이라는 말, 그 다음 연역법과 귀납법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